한국을 벤치마킹하라. 2025년 지금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단 한 장의 리스트가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믿기 어려운 이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 70년 전 이 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던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림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땅. 그랬던 나라가 지금 일본을 제치고 세계가 인정하는 초강대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독일 베를린 총리 관저에는 비상등이 켜졌고 일본 도쿄 관저에서는 충격과 당혹감이 엄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닙니다. 21세기 국제 질서가 뒤바뀌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025년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맥레이입니다. 나토 전략 기획 담당관으로 30년간 유럽과 아시아 안보 지형을 분석해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5년간 근무한 후 나토 본부로 옮겨왔죠. 특히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과 위험 요소를 연구해온 것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수많은 국가들을 분석하고 평가해왔어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변화,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경제 침체와 회복 과정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주요 국가들을 면밀히 관찰해온 것이 제 이력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항상 2차적인 관심 대상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대한 제 인상은 솔직히 말해서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나토 브뤼셀 본부 회의장에서 아시아 안보 현안을 논의할 때마다 한국은 늘 일본과 중국의 뒤에 있었거든요. 주요 의제는 항상 미중 갈등, 북핵 문제, 일본의 군사력 증강 같은 것들이었고 한국은 그저 영향을 받는 수동적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군사력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군의 규모는 상당했지만 첨단 무기 체계나 독자적 작전 능력은 제한적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고 작전 지휘권도 미군과 공유하는 상황. 이런 조건에서 과연 독립적인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죠. 경제적으로도 비슷한 인식이었어요.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일본과 독일 기업들의 아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진정한 혁신을 이끄는 리더는 아니라는 평가였죠.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과 브뤼셀 시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프랑스 출신 동료 피에르가 자주 하던 말이 기억나네요. 한국이요. 경제는 괜찮지만 정치적으로는 불안하죠. 북한 때문에 늘 긴장 상태고 대통령도 자주 바뀌고. 독일 출신 동료 베르너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기술은 있지만 글로벌 파워는 아니야. 그냥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자체적인 전략적 사고나 독립적 행동력은 부족해 보인다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정책을 보면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일본과의 갈등에서도 러시아와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미국의 정책 라인을 따라가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북한 미사일 문제만 봐도 그랬습니다. 매번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한국은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뒤에서 따라가는 역할에 머물렀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모습은 취약한 국가의 전형처럼 보였습니다. 분단 국가라는 태생적 한계도 큰 문제로 보였어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막대한 국방비 지출,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이라는 부담스러운 과제까지.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 요소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 북한이라는 불안정한 변수가 바로 위에 있고
러시아까지 가세해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과연 한국이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죠. 무엇보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급급해 보이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눈치도 봐야 하고 일본과도 어느 정도 협력해야 하고 미국 기대도 충족시켜야 하고 이런 다면적 외교가 때로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을 향한 제 감정은 솔직히 말해서 공포였습니다. 불안정한 지역,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갈등의 화약고 이런 나라가 격변하는 아시아 질서 속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운 존재로만 보였거든요. 2022년 말, 저는 예상치 못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국 파견 임무였어요.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었고 현지에서 직접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나토 사무총장의 특별 지시였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고 북한의 핵 개발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 반갑지 않은 임무였습니다. 유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던 제가 위험하고 불안정한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가족들도 걱정했어요. 한국이 안전한 곳이냐며 계속 물어보더군요. 출발 전 브리핑에서 받은 자료들도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사회적 갈등, 경제적 취약점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대북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가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렸습니다. 겨울 한국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을 때 느낀 첫 인상은 적막함이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 시설이긴 했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선입견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나라, 분단국,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기사님은 유창하진 않지만 정성스럽게 영어로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시더군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서울이 얼마나 안전한 도시인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면서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분명 경제 규모나 기술 수준에서는 상당한 성취를 이뤘지만 진정한 글로벌 파워로 인정받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였습니다. 특히 소프트 파워나 문화적 영향력 면에서는 일본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놀라운 곳에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제가 목격할 일들이 제 인생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 대한 제 모든 선입견과 편견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한 첫 주부터 본격적인 현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제 주요 임무였거든요. 나토 본부에서 요청한 것은 한국의 실제 안보 능력과 지역 내 역할에 대한 정확한 평가였어요.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심각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2023년 초 북한은 연이어 도발을 감행했어요. 1월에만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3차례나 발사했습니다. 이전의 미사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속도는 마하 10을 넘어섰고 정확도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죠. 제가 받은 나토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킨잘이나 중국의 DF-GF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북한이 이런 첨단 기술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의문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존 방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중국의 움직임은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진행된 군사훈련 규모가 역대 최대였어요. 항공모함 야오닝호와 산둥호가 동시에 참여했고 최신의 제-20 스텔스 전투기도 대거 투입됐습니다. 대만 해협 상공에서의 중국군 활동도 급격히 증가했죠.
더 심각한 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급감했고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어요. 롯데마트 같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도 만만치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아시아 전선에도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극동 지역 군사력 증강 계획을 발표했어요. 쿠릴 열도에 최신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한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러시아가 전술핵 재배치를 암시하며 아시아 전선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한다면 아시아 동맹국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협까지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었죠. 나토 본부에서 받은 보고서들을 읽어보니 상황은 더욱 암울했어요. 북한의 핵 위협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이 확대되고 있고 플루토늄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전문가들 추정으로는 북한이 이미 5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은 더욱 기하급수적이었어요. 국방비가 매년 7% 이상 증가하고 있었고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으로 불리는 AEAD 능력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었어요. 이는 미군의 아시아 전개 능력을 제약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러시아까지 극동 지역에 전략 자산을 재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어요. 북쪽에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이 있고 서쪽에는 급부상하는 중국이 있고 동북쪽에는 러시아가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국이 외롭게 서 있었죠. 처음 몇 주 동안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답답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다뤘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북한이 또 어떤 미사일을 쏘았는지, 어느 지역에 떨어졌는지가 주요 뉴스였어요. 시민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치권의 대응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대북 정책을 두고 논쟁만 벌이고 있었어요. 강경 대응이냐, 대화 해법이냐를 놓고 계속 싸우기만 할 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매일 정쟁만 벌어졌고 정작 중요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았어요. 시민들은 어떨까요? 불안해했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컸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쳤고 부동산 시장도 불안했어요. 특히 서울 강북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이었죠. 국제적 위상도 기대에 못 미쳤어요. G7 확대 회의에서는 여전히 게스트 자격으로만 참여했습니다. 주요 의제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되고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는 수준이었어요. 유엔 안보리에서도 비상임의사국 지위에 머물렀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복잡했어요. 겉으로는 돈독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고 GSOMIA 종료 논란까지 있었어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애매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면 중국의 보복이 따라왔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계속 반복됐고 때로는 경제 보복까지 이어졌습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태는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줬어요.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이 필요하지만 역사 문제 때문에 국민 정서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테러 제재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나라다. 지정학적 위험 요소가 너무 많고 자체적인 대응 능력은 부족해 보인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안정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제가 나토 본부에 보낸 첫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가장 취약한 고리다. 북한의 직접적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독자적인 대응 능력은 현저히 부족하다. 동료들과의 화상회의에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한국의 현재 상황으로는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지역 불안정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표명했어요. 브뤼셀 본부의 동료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 희생양이 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스스로 중심이 되어 판을 흔들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수세적이고 반응적인 외교, 미국의 우산 아래 보호받는 대상. 그것이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저는 본격적인 현지 조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는 물론이고 주요 방산업체들과 기술연구소들까지. 나토 전략기획 담당관이라는 신분 덕분에 상당히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서방 기술을 모방한 수준이거나 기껏해야 일본 기업들을 따라가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방문지는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었습니다. KAI에서 개발하고 있는 KF-21 전투기 프로젝트를 둘러보는 일정이었죠.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차세대 전투기였어요.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발 단계고 기술적으로도 기존 서방 전투기들을 따라가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KAI 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시설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F-35나 유로파이터 개발에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풍동 실험실, 레이더 시험 시설, 전자전 연구소까지. 이 정도 규모의 연구시설을 갖춘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가장 놀라웠던 건 첨단 시뮬레이션 시설이었어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비행 테스트 시뮬레이터를 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종사가 실제로 비행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구현해낸 거였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 스텔스 성능, 기동성까지 모든 것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기술진들의 자신감이었어요. 한국의 KF-21은 이미 4.5세대를 넘어 5세대 전투기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AESA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스텔스 기술까지. 이런 핵심 기술들을 모두 독자 개발했다는 설명이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인 김상현 박사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는 이미 6세대 전투기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인공지능 조종사, 무인 편대 비행, 하이퍼소닉 미사일 탑재까지. 그런 차세대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보여준 시험 영상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KF-21이 실제 비행에서 보여준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이 F-35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더 뛰어난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구현된 차세대 전투기였죠. 다음으로 방문한 한화 시스템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인 전차와 자율 무기 체계 개발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건 정말 미래 전쟁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블랙팬서라고 불리는 K2 전차의 무인화 버전을 시연해 주었는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적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CTO인 박민수 박사가 설명해 준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 무기 체계는 이미 미군의 차세대 전투 체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99.7%에 달한다. 이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LIG넥스1에서 본 정밀유도, 무기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성 대한미사일의 명중률이 95%를 넘는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현궁 대공미사일은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미 상당수가 실전 배치되어 있고 수출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천궁 방공 시스템이었어요. PAC-3나 THAAD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술적 측면에서는 더 앞서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었어요. 이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에 수출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명의 레벨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나라의 방산 기술보다도 앞서 있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군사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민간 기술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LG화학의 배터리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TSMC보다도 한 세대 앞선 기술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서서 주문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배터리 기술도 마찬가지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는 완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테슬라, BMW, 폭스바겐 모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던 호텔 로비에서도, 명동 거리에서도, 심지어 제가 자주 가던 홍대 카페에서도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고 K-팝 안무를 따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BTS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미 빌보드 차트를 완전히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UN 총회에서 연설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BTS 때문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건 단순한 음악 그룹을 넘어서 문화현상 그 자체였습니다. K-드라마의 위력도 놀라웠어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한국 드라마가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고 킹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까지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었어요. K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가 뉴욕과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 메뉴에 당당히 올라 있었어요.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한식당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류가 이제 음식 문화까지 확산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K-뷰티까지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었어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유럽과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0단계 스킨케어로 대표되는 K-뷰티 루틴이 전 세계 여성들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문화의 중심이 서서히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었어요. 과거에는 미국의 할리우드, 영국의 BBC,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문화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그 어떤 나라와도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 그런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나토 동료들에게 보내는 보고서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서는 글로벌 파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브뤼셀 본부의 동료들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한국이 그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감정이 처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존경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작은 나라, 분단국, 위기에 취약한 나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강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은 그 이후에 벌어졌거든요. 며칠 후, 저는 더욱 믿기 힘든 소식들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국제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한국과 관련된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글로벌 현상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폴란드에서 온 뉴스였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발표였어요. 계약 규모만 14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폴란드가 선택한 이유였어요. 폴란드는 나토의 핵심 회원국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에밀 A 에이브럼스 같은 검증된 서방 전차들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했을까요?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블라스차크의 발언이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K2 전차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동성, 화력, 방어력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능동 방어 시스템과 지능형 사격 통제 장치는 타국 전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 공식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폴란드군 내부 테스트 결과였어요. K2 전차가 레오파르트 EA7과 에밀 A 에이브럼스를 상대로 한모의 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명중률, 생존성, 기동성 모든 분야에서 기존 서방 전차들을 앞섰다는 평가였어요. 이건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군사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천궁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카이로에서 열렸습니다. 이집트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해서 천궁 시스템의 우수성을 극찬했어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방공 무기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집트가 천궁을 선택한 이유도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러시아의 S-400,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까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그 중에서 천궁이 가격 대비 성능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특히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에서는 다른 시스템들을 압도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노르웨이의 결정은 더욱 상징적이었어요. 노르웨이는 나토의 창립 멤버이자 서방 진영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런 노르웨이가 한국의 K9 자주포 54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노르웨이군이 공식적으로 밝힌 선택 이유가 놀라웠습니다. K9 자주포는 북극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유일한 무기 시스템이다. 영하 40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정확도와 신뢰성을 유지한다. 다른 어떤 자주포도 이런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 기술적 평가였어요. 호주의 결정도 화제가 됐습니다. 호주 해군이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기술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호주의 1순위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의 통합 방어 능력이 타국 시스템보다 뛰어나다는 평가였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더욱 큰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KF-21 전투기 48대 도입과 함께 기술 이전까지 받기로 한 계약이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J-20, 러시아의 수-57 대신 한국의 KF-21을 선택한 이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방 기술 표준에 맞으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유일한 선택지라는 평가였거든요. 터키의 사례는 더욱 놀라웠어요. 터키가 나토에서 퇴출 위기까지 갔던 S-400 도입 논란 이후 한국의 KM-SAM 중거리 방공 미사일을 대안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터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KM-SAM이 S-400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나토 호환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는데 말이에요. F-16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까지 모두 외국에서 사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방산 강국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군사 분야만이 아니었어요. 문화 분야의 성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BTS가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차지한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파급 효과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빌보드뿐만 아니라 영국의 오피셜 차트, 일본의 오리콘 차트까지 모두 석권했습니다. 전 세계 음악 차트를 동시에 제패한 최초의 비영어권 아티스트가 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앨범 판매량이었습니다. 미국에서만 500만 장이 넘게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는 2천만 장을 돌파했어요. BTS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UN 총회에서 연설한 영상이 전 세계에서 1억 뷰를 넘겼어요. 한국 청년들의 목소리가 UN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전 세계에 전달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K-팝 아이돌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대사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다른 K-팝 그룹들의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블랙핑크는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넘긴 최초의 K-팝 걸그룹이 됐어요.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이브까지 신진 그룹들도 연이어 해외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K-팝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주류가 된 거였어요. 넷플릭스 글로벌 통계를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드라마 상위 10개 중 7개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조회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 9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킹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스위트홈까지 연이어 글로벌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한국 드라마들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달고나 만들기가 유행했고 사랑의 불시착으로 스위스 관광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패턴까지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 분야는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0%를 넘어섰어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50%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한국이 생산하고 있었어요. LG화학과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놀라웠습니다. 테슬라,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조선업계에서도 한국의 독주가 계속됐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였어요.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카카오의 카카오브레인, LG의 엑사원까지. 이들의 AI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K-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AI 반도체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작은 나라, 분단국, 지정학적 위기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기적 같은 성과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군사기술, 문화 콘텐츠, 첨단 산업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성공이었습니다. 나토 브뤼셀 본부에 전화를 걸어 동료들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가 완전히 놓친 게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현지에서 과장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질문들을 했더니 모두들 경악하더군요. 프랑스 출신 동료 피에르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리처드, 당신이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도 최근 들어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독일 출신 베르너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토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한 아시아 동맹국이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예외가 아닌 전방위적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성과였어요.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온 모든 노력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작은 나라, 취약한 나라가 아니라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강국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 뿌리와 원동력을 찾고 싶었어요. 표면적인 성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전쟁기념관 앞에 서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거대한 조형물들과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한민족의 아픈 역사와 불굴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들어서기 전부터 숙연해지는 기분이었어요. 6.25 전쟁 관련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흑백 사진 속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어요. 남대문과 동대문만 덩그러니 서 있고 주변은 모두 잿더미가 된 모습. 불과 70년 전의 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전쟁 고아들의 사진이었어요. 폐허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어린 생명들, 추위에 떨며 구걸하는 아이들. 그 절망적인 눈빛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 전쟁 당시 부산으로 향하는 피난 행렬의 영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가족이 보따리 하나 들고 남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처절했어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서로를 부축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 힘겨운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생존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의 모습은 더욱 참혹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다는 통계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어요. 인프라는 모두 파괴됐고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과정을 보니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가난한 농촌 출신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 때로는 16시간씩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건설붐 시절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건설 현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일한 노동자들의 편지를 읽어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항상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벌어오겠습니다. 그들이 중동에서 흘린 피와 땀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도 없었을 거예요. 사막의 모래바람과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던 그분들. 이국 땅에서 향수병과 외로움을 견디면서도 조국 발전만을 생각했던 그 마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의 희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구로공단과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서 일했던 여공들의 이야기를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어린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손가락이 터지고 눈이 침침해져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한국 수출 산업의 기초를 닦았던 거예요. 교육에 대한 열정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난한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배움을 통해서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간절함. 부모들은 자신들이 굶더라도 자녀들만큼은 꼭 학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야학의 역사도 감동적이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의 모습.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교실에서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는 장면들. 그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이 오늘날 한국의 교육 강국 신화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어요.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도 놀라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울산에 조선소를 세울 때의 이야기는 정말 전설 같았어요. 조선업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도 세계 최대 조선소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던 그 용기. 현대중공업이 첫 번째 유조선을 만들 때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도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섬유업에서 시작해서 전자산업까지 진출하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본과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오고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LG 구인회 회장의 화학사업 도전도 비슷했어요. 전혀 경험이 없는 분야였지만 한국도 화학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으면서도 결국 LG화학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어요.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보여준 단합된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혼반지, 금리, 금목걸이까지 모든 것을 내놓으며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그 마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그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어떤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지는 50년 전 신혼 때 받은 건데 나라가 어려우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손자들이 잘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내놓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금을 내놓으셨던 거예요. IMF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대단했어요. 대우, 한보 같은 대기업들이 무너졌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삼성, LG, 현대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것도 이때부터였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정말 대단한 저력이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철학도 인상 깊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영원히 선진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왔어요. KAIST, POSTCH 같은 연구 중심 대학들을 설립한 것도 이런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1983년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결단했습니다.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 결과가 오늘날의 삼성전자입니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해서 글로벌 IT 산업을 이끌고 있어요.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성장 과정도 감동적이었어요. 현대중공업이 첫 번째 배를 만들 때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경험도 기술도 없었지만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으면서도 결국 세계 1위 조선소가 되었습니다.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포스코가 포항에 첫 번째 제철소를 건설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는 상황에서 제철소를 짓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박태준 회장과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오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 성공했어요. 포스코는 지금 세계 4위 철강 회사로 성장했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도약도 놀라웠어요. 현대자동차가 독자 모델 포니를 개발할 때의 이야기를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국산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의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정주영 회장과 직원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6위 강대국까지 올라온 이 여정을 돌아보니 정말 기적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희생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 이런 정신을 가진 민족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날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한국에도 다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훌륭한 역사와 정신을 가진 나라가 다시 어려움에 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반도체 업황 붕괴였습니다. 2023년 들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과도하게 늘어났던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재고가 급증했습니다. 스마트폰과 PC 시장의 성장 둔화도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졌어요.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까지 겹쳤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흔들렸어요.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면서 주문량이 급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큰 타격을 받았어요. 삼성전자의 2023년 1분기 실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나 급감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1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큰 손실을 입었어요. 주가 폭락도 심각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300조 원 아래로 내려갔어요. SK하이닉스도 7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저출산 문제는 더욱 구조적이고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자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2070년에는 인구가 3,8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출산율 저하의 원인도 복합적이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사교육비 급증, 경직된 직장 문화까지.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급증했어요. 20대와 30대 여성들의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 연금과 의료비 같은 사회보장비 급증, 내수시장 축소로 인한 기업들의 성장 한계까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두됐어요. 글로벌 공급망 교란도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어요.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 대비 3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원유 가격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면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어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조업체들의 생산비가 급증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됐어요. 특히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도 문제였어요.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철광석과 석탄 가격도 크게 올랐어요. 이로 인해 한국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도 계속됐습니다. 사드 배치 갈등의 연장선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됐어요. 중국 내 한국 드라마와 K-팝 콘서트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도 코로나19 영향과 겹쳐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여러 제약에 부딪혔습니다.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완전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현대자동차의 중국 판매량도 급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재를 강화했거든요. 여기에 일본과의 관계도 다시 악화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양국 관계가 냉각됐어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도 계속됐습니다. 한일 간 경제 협력도 위축됐어요. 북한의 도발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2023년에만 30차례가 넘는 미사일 발사가 있었어요.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까지 실전 배치됐습니다. 한국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도 있었어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도 우려스러웠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국내 정치적 혼란도 가중됐습니다.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겼어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한국은 과연 이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반도체 불황, 저출산, 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 나토 동료들도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이 다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빠지는 건 아닌가. 이번에는 정말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가계부채 증가,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이런 요인들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00선까지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통화 가치가 크게 절하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의 표정에서 절망이나 포기의 기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담담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이런 어려움은 언제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기업들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차세대 AI 반도체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단기적 손실보다는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HBM 메모리와 CXL 메모리 같은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대비한 선제적 투자였어요. 정부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K-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어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장려금과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 재가동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나섰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특별한 DNA가 있다. 지난 70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5년 3월 12일, 그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포브스에서 발표한 2025년 글로벌 파워 랭킹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CNN 국제뉴스에서 처음 접했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뉴스를 BBC, 로이터, AP통신에서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어요. 순위를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고 2위가 중국이었어요. 3위 독일, 4위 영국, 5위 프랑스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위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일본은 8위로 밀려났고 러시아는 9위, 이탈리아가 10위였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프랑스,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였죠. 이건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순위였고 일본보다 2계단이나 위에 있었습니다. 평가 기준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포브스는 GDP 규모, 군사력,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 외교력, 교육 수준, 경제 안정성,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등 8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모든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받은 유일한 나라였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통신 기술 등에서 보여준 혁신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문화적 영향력 부문에서도 2위였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이 주요 평가 요소였죠. 군사력 평가에서도 8위를 기록했어요. 전력 규모는 중간 정도였지만 방산 기술의 우수성과 수출 실적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K2 전차, KF-21 전투기, 천국 미사일 등의 기술적 우수성이 인정받았어요. 경제 안정성 분야에서는 5위였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도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교육 수준에서는 3위를 차지했어요. PISA 점수, 대학 진학률, 평생학습 참여율 등에서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와 과학기술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이었어요. 외교력 평가에서는 7위였습니다. 중견국 외교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고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중관계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능력이 인정받았어요. UN, G20,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기여도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나토 브뤼셀 본부의 회의장은 완전히 술렁이었습니다. 과거 그저 작은 동맹국,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 전략의 중심, 기준이 되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출신 피에르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완전히 재평가해야겠어요. 단순한 아시아 파트너가 아니라 글로벌 강국으로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독일 출신 베르너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독일과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 많아요. 영국 출신 동료 제임스는 더욱 솔직했어요. 솔직히 충격적이에요. 브렉시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는 완전히 추월당한 느낌이에요.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도 인정하더군요. 한국의 성장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10년 전만 해도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훨씬 앞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됐어요. 특히 혁신 능력에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요.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들 입을 모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한국의 성공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나토 사무총장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나토의 핵심 파트너로서 글로벌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다. 그런 평가를 내놓았어요. 유럽 각국 정부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한국과의 수소 에너지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직접 한국 방문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독일의 그린 에너지 전환에 한국의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과의 원자력 기술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어요. 한불 간 원자력 기술 협력을 전략적 파트너십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리시 수낙 총리가 직접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금융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네덜란드도 반도체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ASML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차세대 EUV 장비 개발에서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라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파트너라는 인식 전환이었어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크게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미동맹은 이제 지역 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력과 소프트 파워가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협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고 푸틴 대통령도 한러 협력 확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배터리, 반도체,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중 간 기술 협력을 확대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어요. 러시아도 한국의 조선 기술과 플랜트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 때문에 실현되기는 어려웠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신호였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유일한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왔는데 한국에게 완전히 추월당한 거였어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공식적으로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충격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연일 쏟아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앞설 수 있었는지, 일본이 놓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에게 크게 뒤처졌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요미우리 신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혁신 시스템과 기업가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일본의 경직된 사회 구조와 관료주의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작은 나라, 분단국, 위기에 취약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 세계를 이끄는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된 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목격한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나라는 이제 진짜 영웅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의 세계 6위 등극은 단순한 순위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글로벌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 더 큰 의미와 파급 효과를 목격하며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성공을 넘어서 인류 문명사에 기록될 만한 변화였어요. 가장 먼저 변한 건 아시아 지역의 세력 구도였습니다. 과거 20세기에는 미국, 소련, 일본이 동북아시아를 주도했다면 냉전 이후에는 미국, 중국, 일본의 삼각구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제사의 축으로 부상한 거였습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강대국들의 경쟁 무대가 아니라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 거죠.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꿔놓았어요. 과거에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의 국력 신장으로 인해 북한도 더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북한의 도발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김정은도 한국의 위상 변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과거처럼 무력 도발로 관심을 끌려는 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된 거였어요. 오히려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부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한국의 성공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상호 대등한 파트너십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인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이 그동안 자국 기술력을 과시하며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여겼다면 이제는 배터리, 반도체,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보도를 쏟아냈어요.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 동안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한국에게 완전히 추월당한 거였어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 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재정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계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를 공언했고 도요타도 한국의 배터리 기술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러시아와의 관계도 흥미롭게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의 중재 역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인정하면서 한러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유럽과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과거에는 미국을 통한 간접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직접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EU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공식 지정했어요. 독일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한독 관계를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어요. 독일의 탈원전 정책과 그린 에너지 전환에 한국의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 경제 구축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한불 원자력 협력을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프랑스의 원전 수출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였어요. 영국은 포스트 브렉시트 전략에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로 설정했습니다. 금융기술, 인공지능, 생명과학 분야에서 한영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런던 시티와 서울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대거 참여가 확정됐어요. UAE도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건설 성공을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도시 개발 노하우와 디지털 기술이 중동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가나,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의 신흥국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배우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줄을 섰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요청해왔어요. K컬처의 확산과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도 한 요인이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류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한국식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학과가 신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한국문화연구소가 설립됐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는 K컬처 연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문화적 영향력이 커진 거였어요.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이 주도하는 육지 통신 기술이 전 세계 표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육지 기술이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도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가 2026년 양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어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기차 시장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의 약진이 계속됐어요.
SK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가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AI 기업들의 핵심 부품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차세대 AI 프로세서 개발에 성공하면서 인텔, AMD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어요. 이제는 실리콘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기술 허브가 된 거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 인력과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교육과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한국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높은 교육열과 창의적 사고를 결합한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나라들이 늘어났습니다. 핀란드, 싱가포르 같은 교육 선진국들도 한국의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한국 대학들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서울대, KAIST, 포스텍이 세계 대학 순위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공학과 IT 분야에서는 한국 대학들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MIT, 스탠포드, 칼텍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연구 논문 인용 지수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인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을 동경하고 따라가려고만 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를 의식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진짜 선진국 국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민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동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도 한 요인이었어요. 기업가 정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했어요.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 벤처 생태계 조성으로 혁신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한국만의 독특한 혁신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빠른 의사결정, 과감한 투자,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DNA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되는 핵심 경쟁력이었어요.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 그 고난의 시간들이 바로 이 모든 기적의 뿌리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6위. 강대국까지 올라온 이 여정은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1950년대 전쟁고아였던 분들, 1960년대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셨던 분들, 1970년대 중동에서 구슬땀을 흘리셨던 분들,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해 싸우셨던 분들, 1990년대 IMF 위기를 함께 극복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를 더욱 자랑스럽게 이어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다음 세대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이자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국가가 된 거예요. 앞으로 한국이 걸어갈 길은 더욱 밝습니다. 통일 한국의 꿈도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지금을 넘어 민족 전체의 가능성에 대한 찬사입니다. 두려움 속에 시작해 존경과 눈물, 기적과 감동으로 완성된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저는 나토 전략 기획 담당관으로서 지난 30년간 수많은 국가들을 분석하고 평가해왔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가졌던 편견과 우려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작은 나라, 분단국, 위기에 취약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나 기술 혁신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절망에서 기적을 만든 서사이며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반세기 만에 세계 6위. 강대국으로 올라선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한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지혜,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후손을 위한 희생정신. 이런 가치들이 오늘날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21세기 세계를 이끄는 이름은 바로 코리아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강국이 아니라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더 큰 성취와 발전을 기대하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